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와, 벌써 이 불인이 탈출하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이 됐대요. 여러분 공부 잘 따라하고 계시죠? 만약에 너무 보시다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불인이를 위한 거냐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더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세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할게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걸로 안 나누고 첫 번째는 주택이 없으신 분이 주택 살 때. 그렇죠. 무주택자가 이제 처음 주택을 취득할 때. 네. 그 다음이 주택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살 때.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대망의 다주택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주택자들의 세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1주택 상황에서도 사실은 무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그렇죠. 1주택 상황에서도 두 번째 주택 살 때 뭐 여러 가지 피해갈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주택자에 들어가는데 네.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예외적인 맞아요.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우리 전 거 찾아보시면 되죠. 그 일시적 이주택에도 역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가 문제예요. 일시적을 떼고 2주택자부터 뭐 3주택, 4주택 다 통틀어서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최근에 이 세금과 관련돼서 탈모 생길 정도다라고 막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좀 중심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막 말씀하시는 게 다주택자는 답이 없다. 세금 뭐 내라는 대로 다 맞아서 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무사님께서 다주택자도 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 비법들을 찾아주실 거죠? 네.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아마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렇죠. 양도소득세이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양도세는 어차피 주택을 매매했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당장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맞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야 되는 네. 세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 종부세. 부담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솔깃하실 거예요.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손 쓸 수가 없다라고 고민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낮은 것들 그렇죠. 그냥 매도를 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자 하면은 주택수를 이제 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택수를 분산한다는 의미는 팔거나 네. 아니면 증여하거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릴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을 빨리 처분해라 라는 게 가장 손쉽게 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별로 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택이 몇 채 있고 그 주택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세율이 있는 반면에 네. 이거보다 2배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주택이 최소한 2채 이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에서 이제 중과세율, 그러니까 그 차이가 2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3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네. 이 주택을 처분한다. 그러면은 주택 수도 줄일 수 있고 합산되는 주택 가격도
그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줄어들 수 있죠. 네.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을 이렇게 처분할 때도 만약 주택이 이제 세 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세 채 중에 하나가 네. 비조정에 있고 두 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이제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 네. 얘를 처분한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은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 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하고 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게 300%가 적용되는데 만약 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을 처분하면 네. 남은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한 채, 비조정 대상 지역이 한 채겠네요. 네.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아닌 1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세 개 중에 투자 가치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예. 비조정 지역보다는 조정 지역에 있는 걸 매도를 그렇죠. 해야겠네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투자 가치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만약 비조정을 먼저 있는 걸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두 채 모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뭐 중과세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네. 어쨌든 그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그 구분에 따라서 그렇죠. 세율도 300에서 150%요? 예.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우리가 뭐 150%, 3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전년도에 내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한 1,000만 원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내가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적용되면은 네. 올해 아무리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산정돼도 작년에 1,500만 냈던 거에 150%, 1,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내가 세부담 상한율이 이제 300%가 적용된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배네요. 두 배죠. 그러니까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몇 채인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배인데 정말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1,500만 원이 3,000만 원 되고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어요. 정말 이게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요거를 또 판별하는 거 첫 번째 팁으로 알려주셨고 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요즘 세금에 관심이 많아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거 지역 말고 우리 다가오는 6월 6월 1일. 예, 그것도 왠지 좀 그렇죠.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와중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거를 6월 2일로 이제 기준일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두 채를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채를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는 나는 한 채만 남아 있겠네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줄어들죠. 있죠. 왜 네. 그러냐면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아까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되는데 네. 한 채를 6월 1일 이전에 처분했다. 그럼 나는 주택 한 채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에 네. 150% 세부담 상한율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반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주택이 두 개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한 채는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네. 한 채는 5억 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주택을 이제 팔려고 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6월 1일 전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은 속상해요. 올해 이제 두 개를 합해가지고 네. 공시가격이 15억이잖아요. 네. 여기에다 이제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 그러면,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엄청 나오겠죠. 네. 근데 다행히도 6월 1일 전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한 채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채만 10억? 남아 있으면은 우리 11억. 그렇죠. 11억. 네. 과세 기준이 11억이 적용되니까 종부세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일이라는 게 우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날이거든요. 그렇네요. 특히 내가 매도자 입장이다 네. 라고 하면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해야 올해 이제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안 낼 수 있고요. 내가 매수자다. 네. 새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만 올해 거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는 왠지 그래도 매도자 편을 들고 싶은데 우리 매도자분들께서는 현충일보다 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6월 1일이다라는 말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우리 6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종합부동산세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 절세 혜택이 바로 이 명의분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명의분산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밖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명의를 분산한다는 거는 내 이름의 주택을 이제 매도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매도를 하자니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중과가 적용돼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의 거의 60%, 70%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 부담스러웁니다. 그러니까 또 투자 가치가 있을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자니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증여예요. 맞아요.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녀한테 주느냐 아니면 배우자한테 주느냐 많이 고민하는데 자녀한테 주면은 증여재산공제가 얼마죠?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배우자한테 주면 6억.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기에는 너무 이제 세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많이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할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완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남편이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어요. 두 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할까요? 서울에 한 채, 분당에 한 채, 원주에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는 공시가격 10억, 분당에 있는 거는 공시가격 5억, 원주도 그냥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싼 집이네요. 그러면 세 채를 갖고 있으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세 개를 합하니까 공시가격이 20억이 되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잖아요. 그럼 20억에서 6억을 차감하면 14억. 이 14억에 대해서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세부담 상환율이 300%.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증여 방법을 생각한 게 이 세 채의 50%를 그냥 배우자한테 주자. 왜냐면 n분의 1로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채 각각 A주택, B주택, C주택 50%씩 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은 이제 20억이 2분의 1로 그렇죠. 10억씩. 각각 6억 원 빠지니까 4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겠네요. 아까 그 16억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됐는데 그래도 증여를 통해 가지고 4억 원씩 부과를 하니까 종부세 부담은 당연히 작아지겠지만 세율을 한번 볼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50%씩 준다 할지라도 똑같죠. 주택 수가 세 채예요.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결과니까. 그러니까 세율은 달라질 게 없어요. 중과세예요. 세부담 상환율도 300%. 300%.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10억을 주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한 채를 그냥 10억짜리를 이렇게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10억씩 주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분당에 있는 주택하고 원주에 있는 주택, 즉 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 비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죠? 중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반이 뭐예요?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억짜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예요. 개인 주택 수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6억 초과되는 4억에 대해서 세율이 기본 세율, 세부담 상환율이 150%.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똑같은 금액의 주택을 증여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이렇게 증여하는 게 종부세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내분 입장에서 그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서울 집을 날 주고 그렇죠. 남편이 다른 거 2개 갖는 거.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렸던 거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한 채를 줬잖아요, 아내에게. 그러다 보니 그 인별과세만 생각하다가 그러면 부인은 1주택자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틀렸네요. 종부세 측면에서는 그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11억 원이 이렇게 네. 과세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11억 원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그쵸. 해가지고 한 채여야 돼요. 근데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 채이기 때문에 네.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아닌 6억 원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요 점도 저처럼 불인이들은 살짝 헷갈릴 수 헷갈릴 수 있어서 있어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명의분산할 때 특히나 이제 부부간 증여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특히 이제 배우자한테 주택을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네,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증여세였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이렇게 그 세금 없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증여할 때 시가를 갖고 그 평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6억 원이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증여세만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요즘에는 얘기가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이렇게 나눴던 취득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증여했었을 때 취득세는 주택 공시 가격의 3.5%를 적용받는 게 맞는데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들은 네, 3.5%가 아니고 12%가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를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증여세는 없어요. 그렇죠? 6억 원까지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네. 근데 그 반대로 취득세는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받았잖아요. 네. 세율이 12%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때 12%가 적용되는 거는 시가가 아닌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6억 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공시 가격은 이 6억 원에 한 75% 정도 네, 이렇게 적용되기 좀 때문에 낮죠. 한 4억 5천 정도 네. 그 4억 5천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5%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네.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됐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12% 또는 3.5%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네. 3.5%, 12%를 적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또 바뀌어요. 내년 2023년. 3년부터. 네. 어떻게 바뀌냐면 시가의 3.5%, 12%가 됩니다. 그럼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세율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 과세,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 훨씬 더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증여를 생각하신다 하면은 내년에 할 거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사실 뭐 우리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취득세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냥 이제 거기에 하나 팁이라면 빨리 12월 31일 맞아요. 전에 올해 안에 그래도 증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시지가랑 아직도 그래도 정말 20% 30%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주택 공시 가격을 이제 보통 이제 시가에 예전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잡혔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은 이제 더 낮게 잡혔고. 맞아요. 근데 요걸 이제 점점 올려가지고 90%까지 이렇게 현실화시킨다고 했으니까 네. 점점 더 갈수록 그렇죠. 세부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세금도 어려워지고 부동산 투자도 정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불인이들도 늘어나지만 또 한편으론 부동산 고수분들도 늘어나셔서 맞아요. 이제는 그냥 부동산 개인 사업자 아니면 매매 법인을 사업자? 내셔서 네, 맞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 매매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좀 명의 분산을 나와 법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취득하는 주택을 이 사업자의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하고 조금 별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인데 네. 먼저 사업자를 낸다는 거는 두 가지죠. 개인 사업자로 내는 거하고 네. 법인 사업자로 내는 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네. 개인 사업자로 내도 명의 자체는 내 개인 명의잖아요. 네. 제 명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판정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뭐 재고자산으로 넣는다 할지라도 얘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익은 없어요. 개인 사업자 네. 같은 경우에. 근데 법인은 또 얘기가 다르죠. 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른 인격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 명의의 주택은 내 거하고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일정 부분은 취득하고 일정 네. 부분 내가 갖는 게 더 유리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종부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 임대. 주택 가격이 분산되니까.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에 불구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12%가 적용돼요. 취득세가. 취득세가. 물론 예외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거는 네. 취득세율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 원이 넘으면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네. 있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뭐 2주택자까지는 그래도 8%, 네. 비조정이면은 뭐 3주택자까지는 그래도 12%는 적용이 안 되는데 법인으로 가면은 주택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12%니까 취득세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네. 두 번째, 개인과 법인이 나눴을 때는 뭐 주택 공시가격을 안 분하니까 개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종부세 부담이 적은데 그냥 법인만 봤었을 때는 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3% 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법인은 굉장히 커져가지고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산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게 유리한지는 그 주택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주택을 몇 개 취득할 건지 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무조건 유리하다 그건 아닙니다. 매매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결국 실익은 없고, 실익은 없고 법인 사업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이거 계산을 꼭 철저하게 또 해봐야겠네요. 이거 혼자 하시다가 또 이게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또 맞아요. 몇 천만 원 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내실 수 예.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홍보 타임 겸 감사 타임. 지난 시간에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 주셨거든요.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집필을 하신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촬영 날짜가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아서 다 읽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다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좀 정리되어 있는 챕터를 봤어요. 맞습니다. 혹시나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 그 종합부동산세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명의분산하고 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네. 종합부동산세 때 그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죠. 네. 얘를 빼고 계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네. 왜 그러냐면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그 종부세에서 안 빼준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나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임대주택 이 세 개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종부세가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렇죠.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주택은 빠지고 세율이나 그 세부담 상한율 산정할 때도 이 주택은 빼고 계산하니까 엄청난 혜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그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10년이 묶여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네.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건설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10년 동안 묶이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그 혜택을 받는 게 나을 건지. 왜냐면 10년 동안 안 갈 거면은 등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갈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하신 거는 뭐 아무래도 등록이 돼요. 안 되는 예, 거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주지는 혜택을. 않는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살짝 건설 임대주택 네, 말씀했잖아요. 건설 임대주택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축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걔는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뭐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을 이렇게 져가지고 건설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혜택뿐만 아니라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뭐 양도세까지 굉장히 세제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디 보면 나올까요? 이거 주택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맞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에 적어서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제 책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절세 히든카드 건설 임대주택.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임대주택 이것도 뭐 제한이 있거나 뭐 기간 제한이 있거나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건설 임대주택은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10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의 70%를 공제해주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거든요. 네, 진짜 근데 크다. 이 혜택이 올해까지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빨리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12월 31일까지 해야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혜택을 받으려면은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근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 받는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 오늘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마지막 임대사업자 부분은 사실 공부해도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다면 저희 책을 참고하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어딘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 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 저희 원래 이거 시작할 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의 사연이거든요. 하나 질문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간략하게 좀 얻고 가려고 합니다. 지병근 세무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북에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강북에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2021년 6월에 작년 6월에 1년 내에 처분 조건으로 광명 재개발 물건을 매수해서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매도가 안 돼서 고민입니다. 광명 재개발 물건은 관리 처분 전에 구입을 했고 지금은 입주권 상태입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입주권 상태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그냥 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도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뜻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그래가지고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내가 이제 광명에 있는 재개발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입주권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네.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강북주택 팔 때 비과세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등록한 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은 이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동안 거주했던 주택 외에.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권, 즉 권리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등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그 강북에 있는 2년 거주한 주택을 매도했었을 때 거주택 네. 비과세는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예. 왜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 이분은 2021년 6월 1일에, 6월에 1년 내 처분 조건이었으니까 다가오는 6월 전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내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죠. 네, 만약에 못 파시면 그냥 이주택 되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에 따라서 다시 이제 매도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진짜 어떤 제도들이 수립될지 잘 모르니까. 맞아요. 하지만 사실 속편한 거는 2년 내에 매도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면서 만약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오늘 방송을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언제나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빼놓지 않고 해주시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소정의 멤버십으로 또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 참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 더 좋은 콘텐츠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4월 넷째 주에 5월 바라보고 만나게 됐네요. 그때도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세금 내용들 자세히 정리해서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는 이동철 변호사와 함께 법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지병근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